안녕하세요. 최근 싱라이밍 주한중국 대사의 주제넘는 발언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21세기의 역사는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응전으로 쓰일 것이다. 싱가포르 리콴유 전 수상이 중국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 일본 등과 합세해 달러 패권을 지키려 하고 중국은 러시아, 이란, 사우디, 브라질 등과 손잡고 위에나를 키우려고 합니다. 동맹국인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의 거대 시장도 외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미중 간에 발생하는 패권 전쟁의 시작은 20년 전 미국의 판단 착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게 비극을 안겨준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 알아보시죠. 미국이 어떻게 경제 패권을 구축하고 유지해 왔는지와 도전하는 경쟁자들을 어떻게 제거해 왔는지, 중국의 부상 등에 대해 얘기 나누시죠. 이를 통해 금융의 역사, 쩐의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기존 미국 주도의 체제에 편입되어 있던 동맹국들 사이에 균열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넘버2로 등장한 이후 점점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우방마저 전처럼 순순히 줄서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국은 속국이 아니라 발언 때문에 역풍을 맞았는데요. 동맹이라는 것은 속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라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이 어떻게 미국의 우방국인데 우리 더 이상 미국의 꼬박 역할을 하기 싫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뉴스가 중국의 시진핑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정상회담을 했고 달러 체제에 대해서 파기를 논의했습니다. 빈살만 황세자와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중국과 사우디 간의 정상회담에서 달러 대신 위에나로 원유 결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말 정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까지 찾아가서 원유 증산을 요청했지만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거부를 하고 또 오펙에 이제 2차 그 원유 감산을 주도했습니다. 나아가 올해 3월에 중국과 이제 원유 거래에 대해서 위에나 결제를 선언했는데요. 이는 미국을 잇게 해준 50년 페트로달러 체제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페트로달러 체제는 뭐냐? 기존에 이제 오펙의 원유 대금을 미국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미국 고정환율제가 붕괴된 이후에 헨리 키신저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사우디 왕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석유 결제를 달러로만 이제 하도록 만든 결제 체제를 말합니다. 이 협약을 통해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의 확고한 지위를 이제 확보했습니다. 그럼 기축통화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국가 간의 거래 주로 사용되는 통화를 말합니다. 많은 국가가 이제 기축통화가 되기를 원하지만 기축통화가 되려면 전 세계 거래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화폐량이, 즉 이제 유동성이 충분해야 되고 또 개방성, 화폐가 갑자기 상실하는 일이 없어야 돼서 신뢰성도 높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나 기축통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 이제 대선 때 뭐 기축통화가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대선 후보들 간에 이제 토론이 있었는데 기축통화는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 국제 결제 통화 비율 순위를 보면 이제 미국 달러가 제일 많고 39%, 유로화 36.56%, 파운드가 6% 정도 되고 중국 위엔화가 한 3% 정도 됩니다. 예. 1980년대에 많은 국가들이 더 많은 석유를 소비하면 할수록 달러의 공급도 많아지면서 달러는 지금까지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페트로 달러 체제를 중국이 뒤흔든 것이죠. 예. 게다가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안보 협력을 약속하면서 미국이 기존에 하던 사우디의 보호사 역할도 하겠다고 한 겁니다. 너한테 관심도 별로 없고 기름도 많이 안 사주는 미국형 꼬박 노릇 하느라고 고생했어. 내가 너 지켜주고 기름도 많이 사줄 테니까 앞으로 위에나 써줘. 시진핑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현재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1등 공신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안보의 속국이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본인들도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패권 국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이 이제 세계 금융시장, 즉 기축통화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 역사를 보면 미국이 1944년에 브레튼 우드 협정을 체결했고 금 1온스를 35달러에 이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달러에다 타국 통화 비율을 이제 고정시킵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 달러화가 영국 파운드를 밀어내고 국제 무대에서 첫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1947년도에 관세와 무역이관한 일반협정 가트라고 하죠. 예. 가트를 미국이 주도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23개국이 참여했고 협정국 간의 거래에서 관세 장벽, 수출입 제한 제거를 통해서 자유로운 국제무역과 물류를 증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 자유롭게 물건을 팔고
싶은데 국가별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수입 관세가 높다 보니 가격 경쟁력이 떨어서 판매를 할 수 없으니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는 관세 폐지 및 관세 완화를 통해서 이 수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때부터 달러를 중심으로 국제 금융 무역 체계를 구축하면서 대호황을 누립니다. 국제 무역에서 자기 나라 돈 달러를 쓰게 하고 자기들이 수출을 잘 할 수 있게 무역 협정까지 맺어서 무역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런 국제 무역에서 미국이 생각지도 못한 일본이라는 나라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경제 대국으로 떠오릅니다. 미국 형이 세계가 자기 앞마당이라 생각하고 밥상을 차렸는데 일본이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놈이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미국은 위협을 느끼고 1973년 일본의 슈퍼 301조를 적용합니다. 일본의 고정환율 제도를 폐지하고 변동환율제를 바꿔서 옌 달러 환율을 360엔에서 260엔으로 낮추고 보통 국가들 같으면 이 정도면 나라 경제가 붕괴됐을 텐데 일본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수출의 타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아가 1985년도에는 우리도 세계 경제 2위니까 엔화를 기축통화를 할 거라고서 도전합니다. 자기와 맞짱을 뜰 정도로 커지자 미국은 더 이상 일본의 도전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미국 주도의 영국, 프랑스, 독일 재무장관이 털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이 의도적으로 엔화 가치를 낮추고 있다고 하면서 엔화 가치 평가 절상하기로 합니다. 합의를 안 하면 환율 조작국이 지정되어 무역보호 제재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할 수 없이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강도가 따로 없습니다. 논리도 없고 힘에 의한 우위만 있을 뿐입니다. 10년 후에 달러당 엔화 환율이 100엔 이하로 폭락하며 수출회사 입장에서는 1974년 1달러에 360원일 때 1달러짜리 제품을 수출하면 360원을 받았는데 95년에는 1달러 제품을 수출하면 100엔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도요타 같은 그런 회사가 매출이 전에는 360조 원이었는데 환율 하락으로 매출이 20년 만에 100조 원이 된 겁니다. 일본 같은 수출주도 경제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후 일본은 엔고 현상으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며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을 맞이합니다. 반면 미국은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수출 시장을 다시 장악하며 전 세계 경제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1995년에 가트 후속 기구인 WTO 국제무역기구가 미국 주도로 설립되면서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화를 추진합니다. 기존 공산품에서 농산품, 지식재산권, 서비스로 확대되고 나아가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등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탄생합니다. 현재 164개국이 참여하고 전 세계 교역량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WTO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내수시장을 벗어나서 세계 무대로 진출하려던 중국이 2001년도에 가입을 한 사건입니다. 중국은 서비스 투자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 비관세, 장벽 완화 등 노력한 끝에 2001년에 가입에 성공합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의 WTO 가입에 시장경제에 편입되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유리하다고 의회와 세계를 상대로 설득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개개인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면 공국 정부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인터넷 발전과 맞물려서 중국은 미국처럼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 여당 의원들도 설득하면서 중국의 WTO 가입이 성사되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게 비극의 서막이 됩니다. WTO에 가입하자마자 수출품 관세가 줄어든 중국은 세계 공장이 되어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고 여기에 2001년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된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달러가 풀리면서 더욱 날개를 달았습니다. WTO를 통해 세계 시장을 상대로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중국 정부는 국가 주도형 경제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2001년 1조 3천억 달러에서 2015년 10조 8,700억 달러로 증가했고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에서 14.78%로 급증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며 미국을 위협하게 된 데는 미국 전략적 오판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WTO에 일찍 가입하지 못했으면 중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을 끌어들여 세계화를 촉진하여 미국 시장을 확장하려다 자신을 위협하는 넘버2를 키운 꼴입니다. 2013년부터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육로로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고 바다로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묶는 경제벨트를 추진합니다. 미국이 구축해놓은 세계시장에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부상하자 다급해진 미국도 2018년 트럼프가 들어서면 무역전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매깁니다. 또한 2020년도 10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며 중국의 첨단 기술과 부품 공급망에서 배제를 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통화점 페트로위앙 꿈틀, 러시아가 8달러 행렬 주도, 중국 사우디스 추진 선언, 미중 전해전쟁 본격화 속 기축통화로선 한계 간척도, 코로나와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세계 공급망이 이제 붕괴가 됩니다. 에너지 위기가 이제 심화되고 석유 같은 자원이 이제 무기화되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서방 제재에 나서서 중국과 인도 등으로 이제 오일 수출을 이제 늘리고 있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통화 전쟁, 페트로 위한 경제 게임체인저 될 것, 중국 세계 질서 재편 과정, 미국 패권 쇠퇴하고 있다는 신호, 위에나 달러 대체 추세 가속도, 러시아, 일본, 베네수엘라 등 교역서 위에나 결제 도입 수용, 중국을 필두로 해서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위에나가 패권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중동 국가들 달러 대신 위에나로 원 천연가스 결제를 하고 중남미 대국 브라질도 중국과 교역 시에 위에나로 이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많은 신흥국가들도 중국과 아시아판 IMF 국제통화기금을 논의하고 있고 또 중국 위에나에 힘이 계속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화 패권 뒤흔드는 중국, 페트로 위에나 현실화되나?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12년 만에 최저치로 탈달러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에나의 이제 기축통화를 통해 세계 경제 질서를 이제 재편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장 폐쇄성이나 금융 불투명성, 중국의 이제 위에나 패권을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도 일본이 때린다고 당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또 쉽게 물려서거나 또 약하지도 않습니다. 같은 경우는 피 터지게 맞더라도 계속 정하면서 미국의 적대적인 자신의 우군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동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구애를 하자마자 중국을 이제 맞이해서 대규모 무역 투자 부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이 중국 배터리 회사 미국 공장 설립을 이제 허가해줬습니다.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 회사 대부분 주가가 10% 이상 폭락했습니다. 미국도 중국산 배터리 원재료를 배제 시 그 피해는 자국 기업이 있게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 무대에서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습니다. 이해관계와 힘에 맞게 대응할 뿐입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빠른 속도로 불로가 되고 있고 몇몇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세계 경제 잠재력도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의 선택과 대응이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